지금까지 아무것도 증명한 게 없는 2005년생 공격수 마티스 텔의 이적 뉴스에 PL의 빅클럽들과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유럽 언론을 불타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레비를 손흥민 영입 이후 10년 만에 독일까지 전용기로 날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그는 로만 오피셜 영국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행선지는 아스널도 첼시도 맨유도 아닌 토트넘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31일 토트넘의 요한 랭 단장이 직접 뮌헨으로 날아갔고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2월 1일에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전용기를 띄워버린 적극적인 행보로 이어졌으며 눈치채셨겠지만 정확히 레버쿠젠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단장과 회장이 줄줄이 독일로 출동했던 2015년과 닮아 있었습니다. 반전은 텔은 이적을 최종 거부했고 다른 PL팀들이 겨울 시장 종료 직전에 빅딜을 위해 각축전을 펼쳤지만 의외로 토트넘으로 반시즌 임대라는 결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텔은 프랑스의 많고 많은 유망주 가운데 단연 선두를 달리던 신성이고 처음부터 별명은 당연히 르누보 음바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음바페와 같은 파리방리유 출신으로 순식간에 지역 이민자 2세들의 아이돌로 급부상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은 2021년 8월 15일은 프랑스도 공휴일이라 펍을 방문했었고 스타드렌의 중계가 흐르고 있었으며 오버 조금 섞어서 공간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 데뷔한 16세 공격수를 안주 삼아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무브먼트 때문이었고 프랑스는 매년 10대 선수들이 나타나는 유망주의 나라이지만 텔이 받은 주목도는 모나코 조창기의 음바페에 육박했습니다. 텔 충격을 받은 대상이 프랑스 국내 거주자뿐만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흔적은 정확히 1년 후 바이에른 뮌헨이 그를 영입했고 이적료는 무려 3천만 유로에 가까웠습니다. 유럽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7세의 나이에 1군 경험이 몇 경기에 불과한 선수의 이적료로 비상식적인 규모입니다. 렌이나 뮌헨이나 공통적으로 그의 커리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 경기에서 보이는 하이라이트만으로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고 실제로 팬들의 시각에서도 그는 그저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국가적 재능이었던 선수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TMI 하나가 있다면 그의 플레임은 마티스 앙리 텔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앙리라고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앙리란 이름이 아니라 텔이 사용되는 이유는 제1의 앙리에 대한 존중의 의미와 그의 커리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사실 텔보단 앙리란 이름이 프랑스인들에게 훨씬 친숙한 어감이기 때문입니다. 뮌헨에서의 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번뜩이지만 경험이 필요하고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면 프로가 맞지만 90분 경기를 시청하면 오히려 유소년 레벨에 더 가까운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드리블을 보이다가도 프로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지점에선 어이없는 미스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는 포텐셜 대비 출장 횟수가 지나치게 적습니다. 다른 유망주들에 비해 연령별을 모두 격파하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16살부터 성인 1군팀에서 주전 경쟁을 했기에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가 터지는 날에는 토트넘에선 볼 수 없던 유형의 드리블러이자 굳이 표현하자면 음바페 정도로 빠른 모우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긁히지 않는 날에는 분명 도대체 왜 텔에게 900억 이적 제안을 했을까란 비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랭 단장이 그의 영입을 원한 것은 미래를 위한 그림으로 생각되었지만 임대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토트넘은 텔을 즉시 전력이자 토너먼트 우승 레이스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단장, 회장이 나란히 독일로 날아갈 이유가 없으며 거듭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이적 당시에도 아침까진 아무도 이적 성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일부 독일 언론은 그날 챔스 경기에 손흥민이 출전할까? 감기로 인해 불참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손부자가 레비의 전용기로 북런던에 도착한 말 그대로 다이나믹 계약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꼭 영입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날아가 버립니다. 현재까지 케이스는 적지만 분데스리가에서 이적한 공격수 가운데 처음부터 토트넘에서 빛나는 경기력을 보인 선수는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2년차에 비상했고 베르너는 아직까진 예열 중입니다. 텔이 당장의 팀에 도움이 될까란 질문에는 말 그대로 도박이란 대답이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절실했던 이유는 활약하는 날의 텔 수준의 공격수, 거기에 경험까지 갖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토트넘은 적어도 2천억은 써야 하고 그런 선수가 다음 시즌 챔스 출전이 불가능에 가까운 토트넘에 올 가능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리그 성적과 별개로 토트넘은 2월까지 EFL컵, 유로파리그, FA컵 참여한 모든 토너먼트에 하나도 빠짐없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성기 시절에도 매년 발생하진 않던 기록이고 특히 EFL컵은 조기에 탈락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트로피의 가치는 최악의 리그 성적이란 이슈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특종입니다. 토트넘의 마지막 트로피는 EFL컵이고 17년 전 로이킨과 베르바토프 시절의 기억입니다. 이적 시기로 봤을 때 텔 영입은 EFL컵이 아니라 유로파와 FA컵 도전을 의미하고, 즉 그들은 2개 이상의 타이틀을 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선 4개의 대회가 모두 중요하고 당연히 인간이 그 경기 전부를 풀타임으로 출전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를 빼고 남아있는 건강한 윙어 자원은 클루셉스키와 무어 2명입니다. 결국 최대 2개 대회의 트로피를 위해 싸우기 위해선 누구나 영입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빅클럽들이 전부 덤벼드는 인기 아이템이 필요했고, 토트넘의 선택은 텔 영입 총력전이었습니다. 텔 입장에선 토트넘 이적은 흥미로운 제안이 아니었지만 임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첼시나 아스널에 비해 출전 기회가 많기 때문이고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경험치입니다. 모든 신입생 이야기가 그렇듯 남은 것은 선수가 얼마나 빨리 타국의 라커룸과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냐입니다. 그의 영어는 당연히 서툴고 독일어도 완벽한 정도는 아닙니다. 토트넘의 프랑스어 구사자들은 비수마와 사르가 있고 특히 사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르 또한 초창기 라커룸 적응에 애를 먹은 기억이 있고 구석에 있던 그를 웃게 만든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언제나 축구가 그렇듯 환경에 적응하자 사르는 경기에서도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의 역할을 이제는 사르가 텔에게 돌려줘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Il est incroyable. Il rigole tout le temps, il rigole avec tout le monde. Il essaye de partager son bon humeur dans l'équipe. Et par rapport à moi, il m'a beaucoup aidé par rapport à mes débuts. Même quand je ne parlais pas anglais, il était là, il essaye de me tirer vers l'équipe. Même quand j'étais parfois un peu dans mon coin, il venait me parler, il venait me faisait des chatouilles, parfois il me faisait des câlins le matin. Et ça c'est incroyable. C'est quelqu'un de bien et moi je l'apprécie beaucoup. 올 시즌 토트넘의 PL 경쟁은 냉정하게 말해서 강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토너먼트에선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마티스 텔이 토트넘에서 반년짜리 음바페가 된다면 당연히 트로피 경쟁의 화려한 칼날이 될 것이고, 미미하게 떠난다면 은돈벨레라는 잊혀진 프랑스 선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메아리 칠 것입니다. 제 모든 영상에선 한 명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유망주 전부를 응원해왔습니다. 성장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같은 이유로 17세에 나타났던 손흥민은 저에게 선수 이전의 영원한 추억입니다. 새로운 10대 선수가 부디 캡틴의 올 시즌 남은 경기들에 도움이 되길 응원합니다.